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오늘이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숨까지 모든 것을 바쳐서 도와오신 분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분들,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각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조금 특별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첫 번째 떠오르는 국가 상징물, 태극기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연 태극기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가 인터넷을 쭉 점검을 해보니까 참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한없이 가득 채워놓고 있는 현실, 그걸 발견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의 국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렇게도 등한하고 이렇게도 엉터리 없는 이야기들을 마구 무책임하게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인지 참 근심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태극기가 몇 가지 색깔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태까지 학교의 강단에서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물었었습니다. 태극기는 몇 가지 색깔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뜻밖에도 그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4색, 3색, 심지어는 원래는 2색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까지 있었죠. 1960년대와 70년대를 풍미했던 우리의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 임태근, 이광재 이런 양반들의 그 당시에 국제경기 실황 중계를 떠올려 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무도 당당한 대한의 건하들, 5색 영롱한 태극기를 앞세우고 당당히 입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태극기를 5색 영롱한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5색은 당연히 태극기가 5가지 색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아마 금방 당황하실 겁니다. 어째서 5색이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국민들이 성조기가 어떻고 유니온잭이 어떻고 다른 나라 국기들의 유래나 이거는 또 모르면 창피해하는 참 알 수 없는 행태들을 우리는 미안하게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극기가 5색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태극기는 어떤 것을 사상적 받침으로 뒷받침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태극기를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중국을 비롯해서 한반도에서까지 태극의 문양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여왔습니다. 중국의 것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것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송나라의 주돈이가 태극도서를 처음 썼다고 하지만 그것이 태극 이론에 대한 최초의 견해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구나 중국과 달리 천지인을 그 표현의 주제로 하는 삼태극이라는 문양까지를 일찌감치 써왔던 민족입니다. 이래서 태극기를 누가 언제 만들었느냐 하는 논의 같은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친일파 박영효에 의해서 수신사 시절에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등 배 위에서, 아니면 중국과 외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중국의 허락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등, 또는 고종 황제가 하사한 깃발이 원래의 모습이라는 등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태극기를 우리의 상징으로 삼고 있고 표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태극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물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점을 두는 것은 태극기의 연혁 따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는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럼? 이 태극기는 분명히 가운데 태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동양의 오래된 사상에 의하면 이 가운데 둥근 원은 무극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최초의 상태죠. 아무 극이 없다. 극이라는 말은 꼭지점이라는 뜻인데 꼭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무극인 상태의 우주가 홀연히 두 개의 양극으로 나뉘게 된다. 이것이 노자의 도덕경을 비롯해서 동양에 전하는 태극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두 개의 에너지가 서로 결합해서 변화하면서 삼라만상을 만든다고 본 것이죠. 그 삼라만상을 그리는 방법이 양의 에너지, 양을 뜻하는 양효와 에너지를 뜻하는 음효, 이 결합들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은 이 두 개의 효를 가지고 이와 같은 도안으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동양의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이 태극기를 보면서 음양 얘기만을 하십니다만은 이렇게 음양론에 의해서 그려진 우주의 모습은 아주 정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한 우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면 우주가 아니다라고 본 거죠. 우주는 살아서 움직일 때에 우주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표상이 될 때에 가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정태적인 우주의 모양, 태극도를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우주의 모양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서양의 유명한 디자이너들, 우리에게 지금 옷을 고가로 팔고 있는 그런 유명한 디자이너들에게 종이 한 장을 던져주고 살아 움직이는 우주를 여기다 그려봐라. 그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못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천재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음양론에 의한 표면적 정태적 우주에다가 오행설을 플러스하면 살아 움직이는 우주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음양론 플러스 오행론, 음양오행설이라는 거죠.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오행론이라고 하는 오원소설이 있었다. 참 무식한 얘기를 교과서에다까지 실었었죠. 오행은 오원소설이 아닙니다. 다섯 오자에 갈행자, 다섯 가지의 힘이 서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삼라만상이고 우주의 변화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그 다섯 가지의 힘에다가 이름을 각각 붙여줬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다양한 케이스에다가 적용을 해서 우주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오행설입니다. 우리가 서양 과학을 들여다보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교양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대학에 되는 과학 서적이 자연과학 개론이죠. 그 첫 번째 페이지를 열면 대개 우주를 움직이는 네 개의 원천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중력, 두 번째는 전자기력,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강한 핵력, 네 번째는 상대적으로 약한 핵력. 이 네 가지 힘이 물고 물리면서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든다고 설명하는 게 서양 과학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양 과학도 아직까지 왜 이 네 가지 힘이 생겨났는지, 그것은 어떻게 서로 교환될 수 있으며 어떻게 결합해서 통합장으로 만들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 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양에서는 그것을 목이라고 하는 중심을 지키기를 주 업무로 하는 에너지 현상과 화라고 하는 다른 물체에 다른 조건에 붙어서 그 물체를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힘, 모든 것에 기반을 이루고 기반을 변동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그런 에너지 토, 자기의 형태를 고정화시키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 금,
모든 것에 스며들어서 상대를 전부 통합시키려고 하는 힘, 수, 이렇게 5가지의 힘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 뭐 잘못된 게 있나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여기다 결합시킬 수 있다면 살아 움직이는 우주를 도안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그 오행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최고의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오행의 색깔은 빛깔로도 대치가 된다. 목은 청색, 화는 적색, 토는 황금색, 금은 백색, 수는 흑색.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빛이 에너지라는 것을 알았고 그 에너지는 파장에 의해서 이렇게 5가지 색깔로 분광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빛이 곧 에너지인 거죠. 서양 과학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색깔을 여기다 입히면 살아 움직이는 우주의 도안을 완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기다 빨강, 파랑, 목, 화 넣을 수 있어. 하양, 금 넣고 괴, 흑색으로 해서 수 넣을 수가 있죠. 오행의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황색을 넣을 곳이 없어요. 그 고민을 기발하게 해결을 합니다. 깃발의 기능에 주목하고 깃발의 중심은 어디일까? 깃대입니다. 깃대 그 정상, 봉우리, 이게 깃발의 중심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깃발이는 펄럭거리는 데에 그 본연의 모습이 있죠. 이 펄럭거릴 때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이 가운데가 중심이 아니죠. 여기가 중심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깃봉을 황금색으로 만들면 오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깃봉을 갖출 때에 완전한 갖춘 태극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드디어 한 장의 천 위에 그리고 깃대 위에 깃봉을 갖춘 이 형태로 살아 움직이는 우주의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결국 우리의 국기는 뭘 상징하는 것이냐? 무엇을 그린 것이냐? 살아 움직이는 우주를 그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국가의 상징으로 무슨 살아 움직이는 우주를 그립니까? 한번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진지하게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한 국가가 추구해야 될 최선의 가치, 최종적 목적, 그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다른 나라의 어떤 무슨 삼색기 뭐 이런 것처럼 자유, 평등, 평화, 박애, 혁명, 열정 이런 것이어야 합니까? 그 모두는 다 상대적이고 임시적일 뿐입니다.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국가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가치는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나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최고의 목표는 영원성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성을 표현하는 우주상에서 최고의 모습은 뭘까요? 그건 우주 그 자체지요. 우주 그 자체이어야 영원합니다. 나라가 우주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염원, 그것이 바로 이 태극기라는 표상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태극기는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우주를 그린 것이고 그것을 그린 이유는 우주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라라는 염원,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 태극기가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할 이유, 누구도 가치를 침범할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이 이 깃봉 하나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국기법을 보면 이 국기법의 제7조 4항입니다.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5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법입니다. 물론 이 대한민국 국기법에 저는 유감이 많습니다. 국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는지 아무 설명도 없거든요. 무슨 이런 법이 있는가 싶지만 깃봉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국기와 깃봉은 별개로 인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법에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기 개양대를 보면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답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진리 추구의 전당이라고 하는 어떤 학교에도 국기봉이 전부가 둥그런 스테인레스, 하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죠. 그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는 한동안 아이스하키 퍽이 국기봉으로 쓰인 적이 있었어요. 8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습니다. 어떤 뜻 있는 양반이 한번 지적하고 나서 최근에는 바뀐 거로 압니다만은 이렇게 자기 국기를 쓸 줄 모릅니다. 또한 이 깃봉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시행령에 보면 금실로 장식을 하는 데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다가 두거나 특정한 장소에 깃봉을 쓸 수 없을 때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3면을 금실로 장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암묵적 규정이 있었냐 하면 금실로 장식하거나 이게 없을 때에는 삼각건을 대서 건괴 위쪽에 삼각건을 대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같은 벽에 개척을 할 때에는 황금색 테두리 안에 태극기를 넣어서 오색을 갖추도록 했었어요. 시행령을 만들면서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그것까지 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게 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징물, 국가 상징물을 교육하는 교육부 자료에조차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군들,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들의 견장, 여기에 붙어있는 태극기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몇 색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에 황금색이 들어있습니까? 파괴된 국기를 전부 달고 있는 거죠. 관청이나 군인들이나 학교나 어디라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언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이러고 나서 자기들의 정체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상징에서조차 이렇게 철저하지 못하고 나서야 무엇을 우리가 철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깃발과 한반도기를 대체하겠다고요? 얼마나 상징성에 빈곤한 나라면 자기 땅덩어리 모양을 깃발이라고 그려서 들고 다니겠다고 합니까? 꼭 해야 되면 인공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드는 지언정 어째서 태극기를 다른 깃발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고도의 철학과 고도의 디자인 감각과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깃발을 우리는 지구상의 다른 나라 국기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양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 박사님, 근데 참 좋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건가요? 옛날에 무슨 그런 전거가 있나요? 논리적 근거와 전거라는 것은 누가 어느 때 시작을 해서 만들어도 새롭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논리에 허점이 없고 잘못이 없다면 그것은 그 시점부터 원전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원전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음양오행 이론의 논리를 이해한다면 더 다른 전거를 요구할 이유도 없는 것이긴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답답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왜 이 태극기의 상징을 영원성이라고 보는지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